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디지털은 이진법, 즉 0과 1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 삶에 대입해 볼 수도 있는데요. 디지털 인생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하기에 디지털에 쓰이는 이진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뭐든지 내가 하지 않으면 그대로 0인 것이고 내가 하면 1이 되죠. 내가 결정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0, 결정을 내리고 실행을 하면 1이 되는 것.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그 결과는 매우 클 겁니다. 어쩌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혹시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디지털 신호처럼 단순화해서 생각해 보세요. 0 혹은 1 하거나 안 하거나. 디지털 세상은 복잡하지만 어쩌면 그 복잡한 세상은 단순한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걸 테죠. 6월 1일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오늘도 6월의 첫 출발을 경제상식 퀴즈와 함께 해볼까요?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해외에서 우리나라 농기구가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농기구. 근데 이제 작게는 호미 있죠. 호미. 호미가 외국에서 엄청 인기라고 하네요. 처음 봤다는 거죠. 이렇게 신박한 물건을. 자, 그런데 호미보다 이건 훨씬 더 큽니다. 1년 전보다 수출이 25% 가까이 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K농기구인데요. 여기에다가 각종 작업기를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갈아엎거나 비료, 퇴비를 뿌리기도 하고 수확을 할 때 속도를, 작업의 속도를 높여주기도 하죠. 도심에서는 제설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견인을 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농촌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경운기와 함께 많이 나왔던 것. 근데 요즘에는 경운기를 거의 만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운기 대신 오히려 이게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당 100의 농기구라고도 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답을 빨리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8687님. 정답 3글자 맞춰주셨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시간입니다.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고란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대환대출 어제 첫날이었습니다. 네. 첫날 474억이 머니 무브 됐다라고 했고요. 90%가 어디서 나타나 봤더니 은행간 갈아타기였습니다. 근데 우대금리가 미적용돼가지고요. 이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환대출 서비스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갈아탈 게 아니고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 중기 자산 배분안을 의결했는데 대체 투자 비중을 15%까지 늘린다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익률 정말 중요한데요. 다행히 1분기에는 58조를 벌었습니다. 작년 손실의 4분의 3가량을 만회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염현석 기자 아이템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무역과 회사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수출입 실적이 조금 전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요거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또 최근 고금리 속 회사채 수익률이 좋다고 합니다. 또 이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고란 기자,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도 많이 내드렸고 대환대출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는데 첫날 반응이 어땠나요?
네, 뭐 모바일로 쉽게 비교하고 한 번에 갈아타기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그 금융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 최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게시가 됐고요. 그 이용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보통 그 이체 같은 거 할 때 24시간 이용하자 거의 24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의 은행 문 여는 시간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환대출 조회도 신용점수 아무런 영향 없으니까요. 혹시 뭐 이렇게 나 이거 신용점수 떨어질까 봐 조회도 15분이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15분이면 정말 됐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오전 9시에 어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서로 먼저 들어가야지라고 이제 9시 땡 치고 나니까 들어온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서비스 시작 초기 9시 조금 넘어서 한 9시 반까지는 접속에 일부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동시 접속사가 많다라는 이제 문구가 뜨면서 조금 과부하가 걸렸다라는 문구가 떴는데 그 외 빼고는 이제 잘 돌아갔습니다. 이제 기존 대출을 조회하려면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휴대폰 인증하고 주민번호 입력하고 뭐 이런 거 필요합니다.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마이데이터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대출받은 금융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어서 뭐 네이버 인증서 같은 그런 인증서 있잖아요. 모바일 인증서로 인증하고 몇 가지 동의까지 마치면 내 대출 조회 가능하고요. 갈아탈 대출 상품 선택하면 해당 금융사 앱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만약에 해당 금융사 앱이 없으면 앱을 또 깔아야 돼요. 요거 깔아야 돼가지고 근데 뭐 이거저거 다 해도 한 15분이면 다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제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건수가 약 1,800건 정도 됐고요. 500억 원 조금 못 미치는 대출 자산이 이동했습니다. 은행 간 대출 이동이 비중이 전체의 90%에 달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진짜로 대출 금리가 내려간 분들이 많을까요? 개개인별로 다른데요. 이게 이제 금융당국이 약간 뭐랄까 자랑을 하려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뽑았어요. 봤더니 정말로 뭐 괜찮은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한도 대출 받은 1,500만 원이요. 요거가 연 9.9% 어떤 은행에서 받았는데 A은행에서 요게 B은행 갔더니 5.7%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아탄 사람이 있었고요. 카드로는 500만 원 빌렸어요. 이게 19.9%였는데 다른 카드사에서는 17%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용대출 8천만 원 받았는데 금리가 15.2% 저축은행이었거든요. 네. 이분은 가장 드라마틱합니다. 근데 이분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4.7%로 내려갔습니다. 15%에서 4%대로. 네, 확실한 뭔가 혜택을 받으셨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른바 경쟁 체제에 들어가니까 소비자가 직접 내가 싼 대출 금리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은행들이 알아서 금리를 낮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탑재하는 대환대출 상품 금리를 낮추거나 자사 앱을 통해서 대환대출 신청한 소비자에게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순기능이 발견이 되고 있네요. 네네. 뭐 시작부터 다 원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불편한 점도 보였죠.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은 게요. 이제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이 7개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제 일단 한 개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 저축은행 이렇게 있는데 이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통해서 기존 대출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 대출 조건 비교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대출 갈아타려면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앱을 별도로 깔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7개 앱이요. 모든 금융상품을 다 취급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가 총 53개고요. 네. 개별 플랫폼별로 또 제휴를 맺은 곳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개 기존 대출이 있고 갈아탈 상품이 모두 다른 금융회사다라고 하면은 정말 뭐 이론적으로는 53개 네. 앱을 다 설치해야 될 수도 있죠. 아하. 이론적으로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에 53개 금융회사 모두 입점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페이에 들어가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진짜 싼 거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 돌아다니면 더 싼 걸 구할 수 있든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최선인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약간 금리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곳이 5대 시중은행이잖아요. 네. 근데 이 5대 시중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7개 플랫폼에 모두 들어간 게 아닙니다. 5대 시중은행이 모두 들어간 플랫폼은 카카오페이만 있어요. 결국 다른 이제 네이버페이나 다른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일부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다른 데 가면은 더 괜찮은 상품을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쪽짜리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지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해볼 만도 한데 이게 사실 그 시중은행이 대환제출 서비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서 시간이 지나서 이들 은행들이 모든 플랫폼 서비스에 모두 입점할지 요거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그 입점 업체들이 많아져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꺼려지잖아요. 이렇게 빠져 있을수록 좀 부정확한 네, 맞습니다. 비교 결과가 나오는 거고 실제로 대출 금리가 정확하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네. 이게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뭔가 뭐 데이터화할 수, 전산화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바로 우대금리. 이 대출 금리가 제시될 때 우대금리가 빠진 채로 표시가 됩니다. 이 대출금리가 사실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 빼기 우대금리 구조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특정 조건을 맞추면 왜 우대금리를 적용해줘가지고 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급여 통장을 개설했느냐, 카드 사용 실적이 뭐 얼마 되느냐, 심지어는 웹 출석 횟수를 이제 체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사소한 정보를 담아서 우대금리를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게 살짝 이제 의문입니다. 자, 우대금리가 안 보이다 보니까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가장 싼 금리의 대출 상품을 찾았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내 주거래은행 갔더니 우대금리 대충 막 적용해주고 나니까 더 싼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대금리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금융당국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요걸 이제 전산으로 이제 어떻게 잘 개발하느냐 요건 또 이제 별개의 문제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 주거래은행 가서 우대금리 받으면 대환대출 플랫폼보다 더 싸게 받을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각종 그 플랫폼에서 대출금리 비교해 보고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이 쓰는 은행 맞습니다. 가서 거기에서 우대금리 최대한으로 땡겼을 때 얼마 있는지 맞습니다. 한 번 더 비교해 보고. 네네. 그리고 약간 주의할 점은 예. 그 대출 관련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있잖아요. 네. 요거 갈아타게 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네, 요거 변동이 없는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염현석 기자. 네. 조금 전에 그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 아이고 맞습니다. 계속 적자네요. 네, 조금 전 이제 9시에 발표가 됐는데요. 네. 5월 수출입 통계. 수출이 522억 달러, 수입은 543억 달러. 그래서 적자가 21억 달러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21억 달러 적자가 발생하면서요. 15개월 연속 적자가 났는데요.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2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이렇게 무역 적자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네. 적자의 성격이 좋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선 수출액이 수출액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지금 8개월 연속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은 기간 수입액도 줄고 있습니다. 근데 수출액 감소폭이 더 커서 무역 적자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같이 줄어드는데 수출이 더 많이 줄어든다. 네. 수출 부문에서는 특히 어떤 게 제일 좀 골칫덩입니까? 네, 우선 뭐 지역과 품목으로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뭐 지역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수출 비중이요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우리 수출액의 30%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중국 수출이. 근데 이게 최근 급격히 무너졌는데요. 반면에 10% 90 정도 왔다 갔다 하던 미국 수출액이요 중국과 거의 대등할 정도로 19%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았던 거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국제관계에서 무역은 기업 간의 무역이 되게 크잖아요. 뭐 완제품을 파는 것도 있는데 중국에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중간재가 많이 수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는 우리나라의 물자가 많아서 수출 규모가 컸는데요. 최근 정세를 보면 우리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엄청 줄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 규모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고요. 반면 미국에는 투자가 엄청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배터리 공장, 반도체 공장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보내는 부품, 물자의 양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은 보통 우리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지 보면 그 뒤에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디 수출 지역이 좀 어디 지역 투자가 좀 늘었다. 그러면 그 지역으로 수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반도체가 가장 많이 줄었었잖아요. 네.
역시 반도체가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 견인차 역할을 했었습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1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16년 반도체가 15% 이상 기록하면서 제1 수출 품목을 기록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올해 4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줄었습니다. 전체 수출 가운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봤더니 한 13%로 이렇게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무역협회가 최근 반도체 수출 급감이 얼마나 우리 수출 감소에 영향이 줬는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총 수출 감소에 반도체 수출 감소가 60%나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의 이유가 뭐 코로나 이후 비대면 IT 제품 수요가 줄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전쟁이라는 뭐 국제 정세 등 이렇게 좀 다채롭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월 데이터까지 나온 거잖아요. 네. 12월까지 가면 올해 전반적으로 무역 성적표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은 곳에서요. 네. 좀 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어찌됐건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하나 나왔는데요. 올해 연간 수출이 9% 이상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무역 적자는요 350억 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이제 내다봤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적자 규모는 줄었는데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수치입니다. 올해 수출과 수입이 각각 9%, 10%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연간 무역 수지 적자가 353억 달러 정도로 예측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무역 적자보다 수출 감소가 도대체 언제쯤 반등하냐입니다. 그렇죠. 하반기 수출 감소율이 지금 한 5% 정도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감소는 계속 쭉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반기가요 12%입니다. 이 수치가. 그러면 이제 감소 추세가 조금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 4분기 후반이나 4, 4분기가 되면 플러스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 개선이 V자 반등은 아니라는 겁니다.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네. 또 내년까지 가봐야겠네요. 네. 자, 다시 고란 기자. 국민연금이 자산 배분 전략을 내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우리 돈을 어디에 얼마만큼씩 투자하겠습니다라는 네네. 계획인 거죠? 네. 중기 자산 배분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어제 이 중기 자산 배분안, 중기가 이게 5년 단위입니다. 이게 네. 매년 내놓는데요. 5년 단위로 해서 운영 전략 우리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요. 24년부터 28년이 해당 기간이고요. 네. 그래서 28년 말 기준으로 이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뒀습니다. 어떻게? 주식 55%, 채권 30%, 대체 투자 15% 내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지난해 확정한 23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면 올해 말 목표 비중이 주식 46, 채권 40, 대체 투자 14거든요. 네. 그러니까 5년간 주식과 대체 투자 비중은 각각 9%포인트, 1%포인트 높여야 되고요. 채권 비중은 10%포인트 낮추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표 수익률 5년간 얼마를 할 거냐. 목표입니다. 경제성장률, 물가 증가율 전망 고려해서 연 5.6% 달성하겠다라고 했어요. 상당히 너무 높이 잡은 거 아닌가 걱정인데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보면 왜 그러면 그 주식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리고 채권은 줄였냐라고 보면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해외 투자, 대체 투자 점차 확대하겠다. 라는 정책 방향이 있는데 이거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고 약간 그 재정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뭐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물론 결정하는 건 기금운용위원회지만 기획재정부가 의견을 하나 냈어요.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해외 자산 비중을 높이는 방안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사실 기재부 입장에서는요. 이 환율이 문제거든요.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계속 늘려나가면 환시장 부담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뭐 기금위가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외환 시장도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국민의 노후 자산을 더 많이 불리는 게 그렇죠. 중요하죠.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맞습니다. 라는 것 같습니다. 주식 비중을 더 높이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지난해까지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 지난해 예. 다 안 좋았잖아요. 네. 이게 마이너스 8.2%거든요. 이게 99년에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한 이후에 역대 가장 낮은 수익률입니다. 네. 사실 벤치마크랑 비교하면은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인데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일단 까먹었잖아요. 뭐 헤지펀드도 아니고 뭐
까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실액이 79조 가량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수익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이제 5차 재정추계 발표하면서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기금 투자 수익률 1%포인트를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 5년 늦출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까먹으면 땡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최근에 좋아요. 올해는 좀 도와주고 있죠. 아주 양호합니다. 특히나 한국 주식의 힘. 요거 덕분에 1분기만 수익률이 6.35%. 지난해 제가 79조가량 까먹었다라고 했는데 요거 상당 부분 많이 했습니다. 1분기에만 한 59조 정도, 58조 넘게 수익을 봤습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2470선인데요. 전년 말 대비해서 10% 이상 오른 겁니다. 해외 주식시장은 같은 기간에 한 6% 오르는데 그쳤고요. 자산별 수익률을 봤더니 국내 주식 12%, 해외 주식 10%, 국내 채권 3%, 해외 채권 5%, 대체 투자 3%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 올해 들어가지고 약간 미국 금리 인상 속도 늦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나타나면서 수익률이 괜찮아졌고요. 채권 역시나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로 금리 하락폭이 두드러진 거고요. 네, 이래가지고 돈을 잘 벌었거든요. 네. 이런 성과가 2, 3, 4분기에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이현석 기자. 네. 아까 회사채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신용 등급 이제 우량 회사채를 포함한 ETF 펀드가요. 네. 한 달 만에 한 1,500억 이상 설정액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채를 포함한 다양한 이제 우량 채권의 투자에 이자 수익을 높일 수 있고 혹시 앞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채권 상승 가력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이제 ETF로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ETF 최근 6개월간 수익률이 한 4% 정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회사채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 큰데요. 지난해 말 기준 AA-가요 4.359%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등급이 이제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한 2%포인트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한 2%포인트 올랐는데 예금 금리는 이만큼 오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회사채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기도 하고 이 때문에 이자 수익을 보고 회사채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AA 등급 일반 회사채 순발행 규모가요 5조 8천억 원이었고요. 초우량 AAA 등급 일반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요 9,1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회사채 쪽으로도 일단 돈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네. 뜻인데 그럼 회사들도 채권 발행을 많이 늘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전반적인 회사채 시장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수십조 원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채 재금이요. 한전 회사채에 집중이 되면서 채권 시장이 조금 왜곡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한전이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낙관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회사 등급이 낮아서 회사채 발행이 이제 어려웠던 회사들이 조금 더 발행하기 용이한 상황이 됐고요. 또 기업들이 올해 산업 전환이나 설비 투자, 신산업 진출에 집중을 하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 회사채 발행을 더 늘리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특히 배터리나 반도체, 바이오 이런 분야의 회사들이 회사채 발행을 좀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건 빚을 낸다라는 거예요. 네네. 돈을 끌어온다, 빚을 낸다라는 건데 그 자체가 또 나중에는 기업이 좀 어렵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한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전이요 한 달에 1,140억 원, 1년에 1조 3천억 원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자만. 네, 하루에 38억씩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지난 4월에 이미 또 10조 원 정도를 더 발행을 했으니까요. 이자는 계속 증가를 할 겁니다. 이제 민간 기업에서는 SK그룹이 조금 두드러집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신에너지 이쪽으로 많이 이제 투자를 늘리면서요. 올해만 7조 8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지난해 SK그룹이 발행한 회사채 총액이요 6조 8천억 원인데 이미 그걸 넘어섰고요. 30대 그룹에서는 SK가 단연 1위입니다. 지금 회사채 발행 잔액이 44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발행 잔액 기준으로만 올해만 이미 4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SK 주력 계열사들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부터 1분기까지 5조 원 정도 적자를 냈고 네. 2차 전지 제조업체 SK온도 3천억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올해 예정된 투자가요. SK 하이닉스가 10조 원, SK온이
7조 원, SK 아이테크놀로지가 6,5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버는 게 줄었는데 빚은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등의 기관에서는요. 그룹의 자금 조달 능력을 이제 상회하는 대규모 투자로 채무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어서 재무적 완충력이 소진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우리 수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기업이 자생적으로 돈을 잘 벌어서 맞습니다. 회사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베스트인데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농사 지으려면 반드시 소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소 끌고 다니면서 소 뒤에다가 그 뭐라죠? 쟁기라고 하나요? 그 매달아서 밭을 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소가 없어도 되는 이 농기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뭐 바퀴 하나가 웬만한 사람 몸집만 하기도 하죠. 최근에는 전기 땡땡땡도 나오고요. 심지어 자율주행이 되는 이 농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운기 말고 그 오답도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이게 서효정 님이 경운기, 1006번 쓰시는 분은 관리기, 8260님은 콤바인, 1781님은 괭이, 안진수님은 낫, 그리고 6865님은 가래, 2844님은 삽, 3406님은 리어카, 뭐 별거 다 나오네. 5151님은 포크레인, 뭐 콤프레셔라는 오답도 들어왔고요. 6209님은 대한민국의 오픈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딱 말씀 안 드린 거 있죠? 그게 정답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다들 아실 것 같고요. 2187님은 정답 맞춰주셨네요. 이대호 편집장님 오프닝 멘트 직접 작성하시나요? 항상 의미 있는 멘트 좋습니다라고 직접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오프닝 또 뭘 써야 되지?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고민하느라고 책도 많이 보고 생각할 게 더 많아지네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동네에 식자재 마트가 있으면 참 편리하긴 한데 그 주변 상인들에게는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시끌시끌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경남 밀양시에 식자재 마트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대에 나섰다고 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식자재 마트가 대형마트는 규제를 받는 틈을 타서 오히려 무서운 속도로 또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식자재 마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유통학회 사무국장인 경기과학기술대 조춘한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춘한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일단 식자재 마트라고 뭐 저희 동네에도 있고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정확히 이게 기준이랄 게 있습니까?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 사실상 식자재 마트는 정의된 바는 없고요. 네. 보통 1000에서 3000제곱미터의 그 슈퍼마켓을 의미하고요. 장보거나 세계로 마트 이런 이제 중대형 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정의를 내리기도 좀 애매모호한 규모의.
근데 일단 식자재 마트가 유통산업 관점에서 정의가 딱히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각지대에 있구나. 그래서 그런데 대형마트는 뭐 의무 휴업도 있고 영업시간 규제도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식자재 마트가 빠르게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아직도 그 규제 사각지대에 있을까요? 사실상 식자재 마트는 이제 2017년서부터 계속 대두가 됐었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사업자들이 이제 대기업이 운영하던 것이 아니고 이제 중소형 사업자들이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확장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분의 규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마켓을 하던 사업자들이 조금 더 규모를 확장해 나간 것. 근데 그 규제 이후에 대형마트랑 전통시장 또 식자재 마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는 계속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근데 보호하고 키우자고 했던 전통시장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식자재 마트만 승자가 됐다. 이런 지적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대형마트의 장점과 이제 전통시장들의 장점을 식자재 마트가 모두 가져가면서 식자재 마트로 확장이 됐고요. 네. 네, 식자재 마트 이제 기존 사업자들에 비해 이제 그 식당이라는 데 납품을 하다가 규모도 키우면서 사실상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역할, 그 다음에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배달이나 이런 것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자재 마트 쪽으로 오히려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근데 식자재 마트가 또 사업 범위를 더 넓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자재만 파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뭐 여러 가지 다 갖다 팔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고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식자재가 이게 식자재만 파는 소비자 유통이 더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온라인 유통은 기존에도 이제 인근 상권에 대한 배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과 비슷한 플랫폼으로 확장하면서 온라인 경쟁에서 뭐 새벽 배송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해지면서 점점점 그 소상공인들 압박하고 있고요. 제가 학교가 있는 시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세계로마트가 오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로마트와 주변에 있는 식자재 마트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오히려 아우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규제를 받지 않는 식자재 마트끼리 더 경쟁을 또 하고 있는. 근데 그 밀양의 사례처럼요. 주변 상인들도 그렇고 식자재 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도 관련 연구를 직접 하셨다고요. 네네.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타격이 있는가 이런 건가요? 네, 이제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와 다르게요. 고객들이 식자재 마트 인근에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점포를 이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들이 1차년도에 조금 더 피해를 많이 보고 2차년도, 3차년도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전통시장들이 지속적으로 타격을 입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아니면 이렇게 뭐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효과만 있었는데 네. 식자재 마트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경쟁 효과가 있으면서 이제 점점 이제 전통시장이나 아니 주변의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슈퍼마켓에 미치는 영향이 한 10에서 15%의 단기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네. 식자재 마트는 보통 30-40%의 주변에 있는 슈퍼마켓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형마트보다 식자재 마트가 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주변 상권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미친다. 그도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대형마트는 차 끌고 가서 뭐 주차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 안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움직이고 뭐 찾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식자재 마트는 바로 가서 뭐 내가 필요한 거 딱 사서 나오고 하기 되게 편리해서 많이 가거든요. 아마 네, 많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네. 또 그렇게 더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식자재 마트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자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사실상 이제 기존서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네. 뭐 출점 규제라든가 영업 규제에 포함되는 것에서 논의는 되고 있었지만 사실상 대형마트도 경쟁에서 이루어지고 오프라인 경쟁 상태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영업 규제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도 이제 사실상 풀려야 되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출점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 상권에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아직 식자재 마트에 대한 정의라든가 아니면 규제 대상을 어떻게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가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규모보다는 운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평성을 위해서는 운영자보다는 규모에 따른 규제를 좀 더 실효성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규모 위주로 우리가
운영자 위주로 지금 규제를 하는데 반대로 규모 위주로 어떤 규제 포인트, 초점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식자재 마트들은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또 운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들도 뭐 영세 사업자다 이렇게 또 반론을 펼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 규제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반론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불확실한 미래가 되는데요. 출점서부터 그런 규제가 된다면 주변 상권에 대해서 이제 보호도 되고요. 사실상 그 주변에 잘했던 분들이 또 오히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경쟁을 좀 더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거리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자율 규제를 통해 가지고. 네. 이런 자율 규제 거리 제한을 두면서 서로 간에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공정 경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리 제한 같은 것들. 사실 예전에도 2010년대 초반에 대형마트 막 규제 생겨날 때 대형마트 안에도 우리 개개인들이 들어가서 일을 많이 한다. 그렇죠? 고용 시장에도 미친 영향이 크다. 또 대형마트에 물건을 공급하는 것도 영세 사업자들이다. 그게 또 중소상인들이다. 같이 보호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반론들도 있었는데 한 뭐 10년 정도 지나서 이번에는 대형마트들 수익성 원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대형마트 규제도 풀리고 있어요. 의무 휴일을 뭐 평일로 바꾸는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고요. 대형마트 규제가 풀리는 게 또 주변 상권이나 식자재 마트, 전통시장 이런 데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규제가 풀리게 되면 사실상 영업 규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타격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구가 휴일 규제가 풀리면서 주말에 오히려 쇼핑을 한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식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쇼핑이나 이런 부분은 활성화될 것 같고요. 식자재 마트도 동일하지만 이게 그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영업 규제에 대해서는 온라인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영업 규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게 아니라고 서로 간에 공감되는 지금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푸는 방법에 대한 이제 논의가 아직까지는 이제 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뭐 농협 하나로마트나 대형 식자재 마트 여기서는 쓸 수 없다 이런 지침을 또 내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편리하게 잘 쓰고 있었는데 불편하게 만들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켠에서는 그렇지 소상공인들 뭐 전통시장 보호해야지라는 또 생각들도 엇갈리고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뭐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러한 상품권이 지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하나의 지역이 하나의 상권으로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외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고 근데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 전국으로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식자재 마트나 하나로마트가 이제 농협이 출점한 자리를 대형마트가 출점하지 않은 지역을 두 개의 사업자가 대부분 가져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유직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소상공인 보호에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대안이나 절충점 혹은 상생 방안 같은 게 좀 묘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답이 딱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교수님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영업 규제에 대해서는 대형마트나 아니면 식자재 마트나 뭐 소상공인들이 영업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픈을 한 다음에는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출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좀 촘촘하게 출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기존에 잘했던 상권 같은 경우에 출점이 되면은 마찬가지, 온라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 사업자들이 키워놨던 거를 플랫폼 기업들이 가져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네. 출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출점을 좀 방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점 자체부터. 오늘 네네. 경기과학기술대 경영학과 조춘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 한번 정리 한번 들어보시죠. 반도체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 적자는 15개월째 이어졌습니다. 5월 수출액은 522억 4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 금융 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서비스가 오는 5일부터 확대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서울 강서, 경기 동탄 구리, 부산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이 담배 개비마다 영어와 프랑스어로 된 경고 문구를 넣기로 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개비 단위로 경고 문구를 붙이는 건 세계 첫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직장인들의 상담소 성공학 개론 시간입니다. 이번 주가 그러고 보니까 나흘만 출근하는 한 주잖아요. 저는 이제 월요일에 생방을 해서 좀 체감은 안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흘 출근도 길다. 맞아요. 한 주가 왜 이렇게 기냐.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아마 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의 재미라도 좀 있으면 좀 나을 텐데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건지 어디까지 우리가 멀리 가야 일의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같이.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근길 자체가 스트레스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연휴 이후에 출근하는 거는 그래도 쉬었는데 그렇죠. 연휴 이후에 출근하는 게 더 싫을 수도 있고. 그렇죠. 쉬고 나서 출근하시는 게 더 싫으실 수도 있고 이번 주 다음 주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석가탄신일 연휴 덕분에 쉬셔서 화수목금 출근하시는데 다음 주에 이제 또 현충일 연휴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참 희망차기도 하지만 그러고 나면 이제 또 낙이 없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휴일이 있다라는 게 즐거움이기는 한데 또 휴일 이후를 또 걱정하는 것도 사람의 심리죠. 근데 이럴 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마음의 문제인데. 네. 사실 저도 지금은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자본시장에서 일했어서 회사 다닐 때 회사 다니기 싫어병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오늘 점심 뭐 먹지? 점심에는 퇴근 몇 시에 하지? 5시쯤에 누가 나한테 이메일 보내거나 전화하면 이제 너무 싫어지는 거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같은 회사 다니기 싫어병 상태라고 하시면 그래도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나의 일 자산으로 만들 것을 단 하나라도 찾아보시는 것을 사실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하나도 내 자산으로 만들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곳을 계속 버티면서 다니는 것은 답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회사원 분들은. 근데 월급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요즘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오는 일인 것 같아요. 월급도 받지만 내가 이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내 거로 만들 것인가.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스타트업 다니시는 분들은 대표를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조직이니까 아무래도 대표는 왜 저런 결정을 할까? 왜 이런 사람을 지금 뽑는 걸까? 나라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싶나 하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나만의 일자산을 좀 하나라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후회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퇴사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고 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나의 자산을 만들어라. 네. 나의 일 자산을 만드시는 것. 네. 제가 나와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인 기업으로 일을 하면서 다른 회사 자문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 회사를 더 잘 다녔으면 이 일을 더 잘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했다면 그게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다니면서 좀 더 네트워크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서치를 조금 더 해본다던가 하는 일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증권사 다닐 때 구조화 파생상품 세일즈를 하고 트레이딩 하는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로 일하면서 채용이나 조직 문화, 평가 보상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제 거로 만들었으면 지금 하는 일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저는 회사 다니기 싫어병에 걸려서 빨리 퇴근하고 싶다 하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좀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 얘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회사에 있을 때 회사의 명함을 잘 활용하는 것도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런 반응도 있어요. 일이 꼭 재밌어야 되냐? 왜 뭐 내가 직장에서 꼭 재미를 찾아야 되냐? 여기 돈 벌러 다니는 거고 그냥 나는 여기 회사에서 돈을 벌고 재미는 다른 데서 찾으면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돈을 내면서 하고 재미없는 거는
돈을 받으면서 하는 거다. 정답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 뭐 10시간, 더 긴 시간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뭐 52시간에서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다 노잼인 시간들로만 채워지면 그게 너무 아깝지 않을까? 그게 좀 그 시간을 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면서 회사와 나의 교집합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 나중에 내가 아무 제약 조건도 없으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 징검다리로 이 회사를 쓸 수 있을지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이 그 내가 언젠가 하고 싶은 일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회사를 잘 이용하라. 네, 그렇죠. 회사가 나를 이용하듯이 네. 나도 회사를 이용하라. 네. 이용한다는 말 좀 그렇지만 활용. 씁쓸하지만 네, 서로 활용하는 거죠. 서로 활용하는 거죠. 한 글자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활용. 좋네요. 3123님이 주말이나 휴일에는 늦잠을 자고 싶은데 꼭 알람 안 울려도 일찍 눈이 떠지는데 회사 같은 날은 1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참 마음대로 안 되네요. 너무 이해돼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그 질문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제가 일잼 지수? 네, 일을 재밌게 하는 것에 대한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잼 지수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내가 지금 얼마나 일에서 재미를 느끼고 계신지 하나씩 점검해 보시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에 5점 만점씩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점에서 5점까지. 네, 그래서 5점이 매우 그렇다, 1점이 매우 그렇지 않다. 이고 9가지의 항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잼 지수에서 사실 10개로 떨어지면 딱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일의 재미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지? 하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하시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열정을 갖고 있는지 1점에서 5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새롭게 시도할 수 있고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인가? 세 번째,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커리어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 버틸 수 있는 정도인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주 없는 환경이 늘 좋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는 받지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질문, 일하는 시간 중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의 비중 얼마나 되시는지, 내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6번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지, 7번째,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충족시키는 일인지, 8번 질문은 적성과 흥미에 부합하는 일인지, 9번째는 다음 과정이 기다려지는 일인지. 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해서 다 기억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들으시다가 나 이 단어 꽂힌다 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의 재미에서 새롭게 시도할 수 있고 새로움을 발견하는 일인가 하는 항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몰입을 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주도성을 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내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인가 하는 것들을 택하시거나 다음 과정이 기다려지는 일인가를 택하시거나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내가 일의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일의 재미를 어떤 포인트에서 느끼고 있는지, 지금은 어떤지, 그러면 어떻게 바뀌면 좋겠는지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들만 기억을 해도 되겠네요. 보람, 열정, 새로움, 성장에 도움, 즐거움, 주도적, 자발적 몰입, 호기심, 적성과 흥미, 과정, 뭐 이런 키워드들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좀 점수를 매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점수를 매겼다. 이게 50점 만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뭐 20점밖에 안 되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1점인 분도 뵀습니다. 1점인 분은 그냥 본인은 지금 회사에서 빵점인데 다 만족되지 않는데 그분은 그냥 바로 퇴사하고 막 나가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계신 상태였죠. 아이고야, 그래서 아무 항목이나 1점을 주신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좀 즐거운지, 그분은 글쓰기를 되게 좋아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엄청 먼 과거로 가보니까 대학교 때 잡지사 에디터 하셨던 경험이 되게 재밌으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지식 플랫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콘텐츠 플랫폼에
파트타임 에디터로 활동을 하시면서 다시 일의 재미를 찾게 되신 분도 계셨었고요. 이 점수에 따라서 내가 30점, 35점 미만이라고 하면 꼭 이게 점수가 높은 게 좋은 거라고만은 할 수 없고요. 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시는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점 미만이다라고 하면 네. 나는 시간을 뭘 하면서 재밌게 보내는 사람이지, 그걸 한번 너무 일하고 연관짓지 말고 한번 해봐 보시고, 그러시면서 그걸 일에 다시 슬슬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으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몇 점 이상 되면은 훌륭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되게 보수적인 편이어서요. 네. 한 28점 이상만 돼도 괜찮지 않으실까. 왜냐면 제가 기업 교육을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 네. 유수의 대기업에서 해보면 대부분 10점에서 20점 사이 많이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출근길에 오르시는 것도 참 만만치 않은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점수들이 많이 낮네요. 낮습니다. 그러니까 만족감이 많이 떨어진다. 네. 직장이 재밌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좀 어떤 조언을 해드려야 될까요? 뭐 당장 그냥 그만두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예. 사실 저는 그래서 일하면서 일의 재미를 찾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아무 제약 조건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일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 저하고 한번 상담을 하셨었던 분은 어떤 회사에서, 플랫폼 회사에서 일하는 서비스 기획자였는데 쇼핑몰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모아서, 개발자 디자이너분들 커뮤니티를 모아서 거기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머그컵을 만들어서 팔아보기도 하고 후드티를 또 만들어서 팔아보기도 하고, 그럼 이게 또 진짜 되는지, 내가 작은 단위로 일을 해본 것들이 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서비스 기획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렇게 해보시니까 여러모로 되게 재밌고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회사에다 자꾸 소리내서 말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힙스터 덕후이신 분이 계셨어요. 성수, 상수, 홍대 이런 데들을 여행하듯이 찍어서 막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회사에서 팝업 스토어 같은 거 할 때 이분의 경험이 또 밸류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거 말 안 하시죠. 말해봤자 뭐 일만 늘어나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문화를, 그 말할 수 있는 문화, 피드백을 잘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슬슬 시작해보는 것,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나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면 약간 좀 고민이 덜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오늘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뉴스 잠시 듣고 10시 5분에 2부로 다시 돌아옵니다.